게 9월 3일이에요. 그럼 그래서- 그때 이 돈을 줘서 나간 건 아니네? 이 돈을 갖고 나간 건 아니에요. 이 돈을 갖고 나간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예상을 해보면 최순실이가 돈 준 거는 다른 비축해놨던 거를 먼저 주고 채워놓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 그렇게 거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하여튼 뭐 계좌이체나 뭐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 현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예. 만약 최순실 도피자금을 줬다면 이 최순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돈을 요구한 것이므로 최순실 그 다른 돈 있는 것으로 2억쯤 주고 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돈을 받았을 저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 펼치는 그런 가설은 안 맞고 네. 이게 보면 이제만 안 본 거니 지금 금고가 어디에 금고를 채워놓아요. 돈을 받아서 네. 지금 어딘가에 꿀단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관저란 말이에요. 네. 관저고 두 사람은 부속실 비서관들이잖아요. 부속실 이제만 안 본 거는 누가 채용을 한 거예요? 최순실이가 채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우리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부속실의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최순실이요. 최순실이니까 예. 이걸 전체적으로 나는 이 매달 1억씩 갖고 오는 것을 총관리 책임자가 누구냐? 최순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기왕에 쌓아놨던 근거를 갖고 튀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 이제 예상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끊었던 거를 이제 돈이 곳간이 비었으니까 채워놓는 거예요. 그 이후에 2억씩 받은 것은 그 이후에 검찰 수사, 헌법재판소의 변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다시 그 곳간을 채워놓는 비용으로 다시 요구했던 것 같고, 그 전에 비용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관저 주인이 관장했던 거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영선이가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부르니까 안 나왔는데, 하루 후에 바로 자진해서 출석했잖아요. 결국 이 사용처는 사실은 그 비서관들은 잘 모를 수도 몰라요. 네. 윤전추하고 이영선 비서관이 예. 제일 잘 알죠. 아니, 거기는 이제 가방 못 쥐고 그 몸종 비슷하게 역할을 그러니까. 했었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좀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지금 비서관들이 갖다 주면 걔들이 구체적으로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영선 행정관이를 쪼으면 며칠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대략적인 그 사용처의 윤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자 이게 뇌물죄예요. 뇌물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특가법상에 국고 손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국고 손실의 본질은 횡령인데 네. 국가 돈을 횡령한 거예요. 더 심각하죠. 보통 이제 회사 돈을 횡령하면 우리가 이제 업무상 횡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기는 5억 이상, 50억 이상 이렇게 되는 특히 50억 이상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예. 선고하도록 해 있는데 국고 손실은 이 국가 돈을 횡령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횡령죄 10배 이상의 비난 가능성이 있다. 제에 해당한다고 10배 해서. 이상의 형벌을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에는 업무상 횡령은 50억 이상의 업무상 횡령일 때 10년 이상 무기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국고 횡령 같은 경우는 얼마?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5억 이상일 때 동일하게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국고 손실이고 40억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국고 손실은 국정원장과 뭐 기획조정실장, 다 국정원과 해당되죠. 그다음에 돈을 수수했던 로 추정되는 그 박근혜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3명의 비서관. 그 문고리 3인방 이 사람 다 공범이잖아요. 다 전체 국고 손실에 공범이 되는 거고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은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죄는 아무리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뇌물 공여. 공여. 뇌물 다 공여는- 이정하고 똑같죠. 네, 뇌물공여는 그런데 뇌물수수는요 1억 이상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10년에서 그것도 무기까지 무기까지, 예. 가능한 건데 이거는 40억인데 사기업체 예컨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0억 받은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훨씬 큰. 예. 그러니까 예. 종전에 18개 구속하면서 기소했던 거는 그게 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12년에서 한 15년쯤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뇌물자가 하나 추가가 돼요. 예. 뇌물자가 하나 추가가 돼. 네. 그리고 이거는 이 뇌물자 액수가 커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 뇌물죄만 해도 일단 10년 이상이야. 예. 무기징역까지. 네. 근데다가 특가법상의 5조 국고손실. 예. 경합이 이게 되는 거죠. 경합이 되게 되면 무기가 2개면 어떻게 돼? 2무기? 오. 가장 중한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돼 있거든요. 2분의 1 무기의 2분의 1은 뭐야? 둘 다 뭐 그거 하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종전에 기소됐던 거하고 합치면 뭐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뿐만 아니라 예. 박근혜 문고리 3인방도 다 무기야? 아니죠. 그러네요. 문고리 3인방은 지금 이제 전략을 잘 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자기가 심부름꾼이다고 해버리면 네.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이재만이가. 이재명 안보건 신분건인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뇌물수수 방조로 빠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방조하면 뚝 떨어지니까. 방조하면 또 한 번 강경할 수 있거든요. 네. 2번 강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초범이고 이런 걸 갖고 이제 장량 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한번 강경할 수 있고 작량 감경. 그래, 작량 강경이죠. 그런데 이제 미수나 예컨대 뭐 방조범 같은 건 필요적으로 판사가 하기 싫어도 또 의무장량 감경도 해야 돼. 반을 깎아야 돼요. 그리고 10년이면 5년, 2년 6개월까지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예. 이제만 안 본 거는 예. 집행유예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 불겠네. 다 불고 협력하고 예. 문제는 이제 이게 보통 심부름만 하고 그냥 뭐 심부름 했다는 용돈 정도로 네.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면 네네. 그거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지금 본인이 자백해 놓은 게 있거든. 매년 1억씩 문고리- 받았다. 매년 3천만 원씩 4년에 1억 2천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추가로 또? 아니, 요 금액에서 받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보너스 형식으로 줬다는 좋네. 거예요. 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수익을 나눈 걸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공범이네? 그렇게 공범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하고 작전을 잘 짜서 그거하고는 우리 거기에서 나눠준 것은 아니고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뭐 고생하고 일 잘한다고 하고 나는 그거 어디에서 돈 나온 건지 모르겠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피해 나갈 가능성이 있죠.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더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집회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좌에 돈 들어온 게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는 그 얘기 못하겠네. 이거는 직접 받은 거잖아요. 네. 직접 받고 지시해서 받은 건데 근데 또 그렇게 할지 모르지. 아이 가서 직접 받아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큰 돈은요 직접 본인이 돈을 받아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차떼기 할 때도 이회창은 한 푼도 자기가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밑에 변호사나 이렇게 시켜서 받았잖아요. 차떼기 할 때 서정우 변호사 가서 서정우 변호사 서정우. 그때 당시에 광장의 대표 변호사 법무부 광장의 대표 변호사가 서정우 변호사 가서 만남의 광장에 차 운전수 내리라고 자기가 운전해갖고 와버렸잖아요. 맞아. 이해창은 돈 한 푼 직접 만진 건 아니에요. 재벌들 돈 줄 때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직접 운전해갖고 가서 돈 갖다 주고 사과상자에 갖다 서 직접 주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직접 받은 거예요. 그게 밑에 보좌관들, 비서관들 시켜서 한 게 직접 받은 직접 거죠. 받은 거다. 그거를 법률 용어로 사자라고 하죠. 사자. 심부름꾼 사자. 사자는 뭐냐면 대리인이라는 것은 의사 표현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라 그러고 예컨대 정봉주 의원이 바쁘니까 내가 이재호 변호사를 부를 때 알아서 계약을 체결해. 일단 사자. 이건 대리행위고 대리인이고 사자는 가면 돈 줄 거야 받아와 이러면 가서 정봉주 의원이 보내서 왔는데요 이러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가방을 받아오는 거예요. 공공재 가방. 이걸 사자는 심부름꾼이라고. 아. 심부름꾼은 정봉주 의뢰라 보는 거예요. 아,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네. 네. 우리가 오늘 이명박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박근혜 얘기만 하고. 왜냐면 다음 편에 이명박 얘기를 하니까 이게 BBK가 다스로부터 투자 받을 때요. 예. 다스로부터 투자 받을 때 김경준이더러 다스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바로 돈 아니, 받아왔잖아요. 그 가라는 거야. 그 내용을 가라. 가면은 투자를 할 것이다. 걔 가니까 그 자리에서 190억 내줘. 아니요, 140억. 그 자리에서 50억인가 얼마를 내줘요. 예. 처음 보는 젊은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그 월급 사장이 예. 이 사람 얼마 걸렸냐면 가니까 투자 계약서를 김경준 이렇게 냈잖아요. 그 냈더니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예 그러더니 50억을 내준 거야. 예? 네. 50억을. 그래 나중에 이 월급 사장한테 김경준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돈을. 투자 계획 그거 보고 바로 30분 만에 줍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전망이 있고 유망하고 그러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이 사람은 사자죠. 김경준은 사자. 즉 누군가 우리는 MB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MB가 MB의 일을 100% 대행하는 의사결정은 전화나 다른 형태로 해놓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그 바지 사장을 앉혀놨으니까 그 사람 보낼 때는 그 사람한테 주라. 그럴 때 김경준 사자였다. 그 김경준이가 그 대리인으로 가려면 거기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수익률이 연간 30% 나오고 그래서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조건이 어떻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나 김경준은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리인이 불가능한 게 그때 김경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사장님은 나 미국에서와 BBK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죠. money. You wanna invest my company? 그러니까 자식 왜 욕을 하는 거야? 이 민법 총칙에 나오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법률 행위를 했느냐, 그냥 사실 행위를 했느냐.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그 경주에 다수에 갔을 때 의사결정은 이미 딴 데서 결정되졌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준은 말하자면 거기는 고등학생을 보내서도 돈을 받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거라는 거예요. 네. 그 사자의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누군가 의사결정을 한 사람의 그 우리나라 말로 표현은 심부름꾼. 네, 심부름꾼, 네. 배달꾼.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탈당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그런데 그게 약간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 예리한 질문. 예리했어.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대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유한국당도 내가 만든 당이고 내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른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배신이잖아요. 지가 국민 배신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싫어할 수. 그런데 거기가 이제 자기를 지지해주는 제1야당이 자기를 배신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데미지는 있겠죠. 데미지 있고. 네. 지금 비서관들은 문고리 사명관들은 거의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어요. 그다음 윤전추를 곧 부를 거 이영선 행정관도 부를 거예요. 지금 구속 안 돼 있죠. 이영선은 구속돼 있고 윤전추는 아닌데 윤전추는 밀착 그 몸종같처럼 이렇게 활동했었잖아요. 거기 되면 어느 정도 디테일한 그 사용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여자 쪽, 돈 준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원 순서대로 3명을 부를 거 아니에요. MB 때 남재준, 이병호 네. 이렇게 남재준이 1년 한 2개월, 이병기는 한 1년 조금 안 되게 했고 이병호도 1년 몇 개월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할 텐데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건드리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할 거야. 또 하나는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의 관행을 끌어들일 거예요.
종전 관행은 MB. 아, 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BBK나 지금 다섯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혼돈이 와요. 있는데 그 수사는 실질적으로 다시 수사하면 기소는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수사는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 차례 수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검찰의 지휘부가 아직도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BBK 특별검사, 특별수사팀, 네. 그 팀들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검찰에. 있죠. 그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야. 네. 최재경, 김기동은 날라갔지만. 김기동도 아직은 옷은 안 벗었죠. 연수원 부원장으로 약간 비켜나가 있죠.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15명인가 그랬었죠, 그때? 네. 그 팀의 핵심들이 여전히 대검찰청 검찰에 살아있는 검사. 지금 유능한. 부장판사, 예. 부장검사 부장검사. 법들에 있죠.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고, 뭐, 문무일 검찰총장도 직접은 아니지만은, 그 BBK 사건의 기획 입국 부분에 특수일부장 할 때도 수사를 했거든요. 예. 어쨌든, 기획 입국과 관련해서 아무도 기소를 못 했잖아요. 그때 그 가짜 편지 예. 쓴 거 타이틀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흐린 하늘에 편지를 써. 예. 그게 달려라 정봉주 제 책의 제목인데 이번에 무슨 그 방송 준비하느라고 그걸 봤거든요. BBK 흐름을. 네. BBK 흐름은 거기 달려라 정봉주 가장 완벽하게 적혀 있더만. 내가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외계인의 심정으로 썼나 봐. 이렇게 완벽한 글을 쓸 수가 없어. 내가 썼는데. 아, 이걸 원래가 자기가 재판을 하면 원래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건이 예, 남재준을 조사했더니 관행이었다. 예, 전임 국정원장이 하던 대로 난 했다. 예, 그럼 당연히 지금 구속되어 있는 원세인 또 불러. 예. 원세인 뇌물로 또 가. 아, 세훈아 어떡하지 진짜. 그렇게 되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 단초가 여기서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다.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아. 그렇게 하고 BBK도 이 정권 내에서는 나는 재수사를 한다고 보는데 네. 원래 이런 사건은 이제 우리 법률가 서초동 공장에서 용어로는 증거가 분출하면 네. 그때 검사는 어쩔 수 못 분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BBK 사건은. 조나래씨한테 뭐 140억을 돈 받을 게 청구했는데 내가 졌어요. 조나래 재판 끝나고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내한테 돈 줄 필요 없잖아요. 네. 그 돈 준 거예요. 이게 김경준이고 여기가 그렇죠, 다 쓰고. 김경준이에요. 140억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 별거 아니지만 예. 직권남용이 입부가 돼서 줄줄 그 나오고. 출구는 결국 주가 조작의 공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벼랑은 오늘서부터 이게 재심해갖고 형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네.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이런 건 금방 끝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가 80%를 갔잖아요. 네. 80%? 네. 80% 중에 나는 이자 변호사보다 조금 많은 30%를 갖고 네. 50%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금을 만들었죠. 기금을 만들어갖고, 그럼 80%다 기금 만들어서 그걸 갖고 이른바 진보 진영에 무슨 연구할 수 있는 억울한 사건으로 징역 산 사람들 재심 사건을 위해서 이 비용을 쓰겠다. 뭐 그렇게 괜찮은데요. 네. 예. 그게 꼭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그렇지, 네, 진영 네. 관계없이. 네. 좋아, 그럼 나는 80%다 거기다 쓰겠다. 한 푼도 안 갖고. 이제 마음 바뀌기 전에 이 약정을 아니, 서면으로 써놔야 되는데. 이게 녹음이 되잖아요. 녹화가. 이게 계약서야, 이게. 그래서 녹화가 되는데 침 발라서 도장을 딱 찍어요. 아.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 이미 10년에서 15년 정도 형을 예상을 했는데 네. 국정원 이 문제가 옴으로 인해 갖고 뇌물,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네. 이런 등등이 하게 되면 기본 무기에서 많이 잘 봐주면 20년, 25년. 90대 아니 이거 진짜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내 모든 죄를 내가 있습니다. 이게 진즉 이렇게 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상황이 좀 틀려졌잖아요. 완전히 틀려졌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죠. 예. 탄핵 소추가 발의되기 전에 하야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그때 하야했으면 끝났던 그때 문제잖아요. 맞아. 사실은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이 했는데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예. 그 나를 뽑아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석고되지 않은 기분은 이 순간부터 대통령을 직을 내려놓고 나는 철저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일어났던 거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치지 죄를 않게. 묻지 말라. 이렇게 하고 딱 갔어야죠. 그렇게 하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다 인정한다. 인정합니다. 딱 그렇게 갔어야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그래서 그 지금 관련돼 있는 건 결과가 나면서 이게 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재개되지면 종전 재판을 하면서 예. 검사는 이 사건이 이제 공유자 쪽하고 다 수사를 하면 멀지 않아서 올 연말 내에 기소를 할 겁니다. 추가 기소를 할 거예요. 박근혜 추가 기소를 하면 원래 이제 10월 13일 날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하세월로 가도 돼요. 하세월로 가면 왜냐면 이 이거 또 재판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40억 부분에 예. 대해서 또 영장 발부하면 돼요. 아니 그 이재용 재판은 또 1심에서 유죄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형, 그 판결이. 유죄 2심에서 유죄 나올 뿐만 예. 아니라 이거 추가 기소를 전번에 SK하고 네. 그쪽 그 롯데에 대해서 뇌물. 고 공소 사실에서 추가 영장 발부됐잖아요. 예. 그 추가 부분에 기소됐죠. 대해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2개월에서 4월 16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6개월. 그때까지 무조건 1심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든든한 이게 또 하나가 생겼잖아요. 국정원 뇌물. 이거는 재판 자기가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나오지 말라. 말라. 재판 천천히 할 테니까 벌써 해도. 재판하고. 천천히 해도 돼요. 예. 천천히 재판하면 이게 미결 구금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기결되지면 모든 희망을 포기하기 때문에 적응하게 돼 있다고. 네. 미결 구금 일수는 뭐 사람이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맞아.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데 기결수 되면 시간 잘 가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4월 16일까지인데 이제 그 구속 기간, 구금 기간, 구속 기간이나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말고 추가 기소되면 이것 갖고 재판 쭉 하고 또 첫 번째 게 형이 확정되면 또 쭉 하고. 예. 그렇게 하고 등달아서 예. 이 사건이 40억이 이명박을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서울구치소를 끌고 가는 거죠. 살아서 그 교도소 나오기 힘들겠네. 장시호 씨 얘기를 다뤄볼 텐데요.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그 증인을 출석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 일단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장시호 씨 굉장히 평소에는 당당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등장할 때도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 또 눈물까지 흘렸고 또 증인 그 진술할 때도 이게 특검 편인지 변호인 편인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화면 보셨지만 공판 저번에 그 마지막 길 그 출석할 때 선고기를 출석할 때 보면 굉장히 당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본인은 이날 이제 내가 모든 게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법정 구속이 됐고 법정 구속 이후 오늘 첫 번째 재판 출석하는 날인데 보면은 굉장히 고개도 숙이고 좀 위축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장시호 씨가 구속 상태에 있을 때도 법정 출석할 때 보면 그래도 사복 갈아입고 안경 쓰고 나름대로 좀 편안한 모습으로 왔거든요. 아이가 볼까봐 절대 그렇죠. 엄마의 수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의를 입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고개도 숙이고 완전히 심리적으로 좀 무너진 듯한 이제 느낌을 받아요. 아마 장시호 씨는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차라리 계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차라리 낫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아이와 편하게 집에 있다가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집행유예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생각하지 못해 법정 구속이 다시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아마 그것을 회복하는 데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장시호 씨의 모습은 이전과는 그 예전에 구속됐을 때와도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낸 거죠. 예. 근데 증언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서에 충실히 협조를 했고 본인은 집행유예나 이렇게 풀려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대가가 이것뿐인가라고 하고 혹시 말을 번복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장시호 씨가 아직 전략적인 판단이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예전처럼 검찰 특검에 다 협조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특검에 협조한다는 얘기는
뒤돌아서 보면 본인의 죄를 인정한다는 측면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의 죄를 인정하되 특검의 협조함으로 성형을 깎겠다 이건데. 예. 근데 진짜 그 작전이 지금 1심에서 물거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서야 뭐 기존에 있던 대로 그 자백을 하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지 지금 상태에서 부인하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이제 다른 재판들의 증인들을 불려 다닐 텐데 과연 거기 가서 예전처럼 특검과 뭐 말을 맞춰 특검이 원하는 대답들을 그렇게 딱딱 똑똑히 좀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장시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러려고 특검에 협조했나? 자괴감이 들어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도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장시호 씨의 협조가 예전만큼 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의 다른 재판에 있어서 공소 유지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좀 뭐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장시호 씨만큼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일까요? 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사드 문제는 완전히 봉인됐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진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인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또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지사지의 의미를 짚어보기 이전에 일단 중국 관영 CCTV가 와서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을 때 8개를 했는데 그중 3개가 사드 문제였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사드가 가장 네.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사드 문제를 봉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사드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나 우리 입장이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지사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그런 관점에서 온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도 중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보고 중국도 우리 마음을 좀 이해해보면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지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사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정 부분 압박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저렇게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국을 방문하시는 분한테 저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합의를 해보자는 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면을 중국에 보여준 점 그런 점들이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지사지가 이제 좋은 뜻이죠. 우리의 뜻을 또 남이 이해해주고 또 남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삼불정책이라고 해서 중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는데 그리고 사드는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걸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인이란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꺼내는 걸 보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 주제도 혹시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우리가 또 수세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걱정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양국 간의 공동 성명 또는 더 나아가서 공동 기자회견까지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냥 결국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직 뭔가 의제 조율이 안 된 게 아닐까? 분명히 사드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중국은 사드에 대한 어떤 강한 입장을 담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 양국 간의 이견을 노출시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중 공동성명, 공동 기자 발표문까지도 없는 게 아닐까라는 관측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중국 가시는데 중국 반응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가서 중국과 뭔가 좀 잘해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 나와서 돌아오는 분위기들 보면 중국의 상황은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중국 어떤 당국, 관영 언론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CCTV 앞서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는 기자 출신이 아니라서 이것이 언론의 기본 본성인지 모르겠으나 어제 CCTV 인터뷰를 보면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지사지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국도 우리 입장을 얘기해서 한중 관계 좀 발전적으로 가보자. 굉장히 좀 원론적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CCTV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삼불 얘기를 꺼내면서 네. 중국에는 언필신 행필 관하는 말이 있다. 말에는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야 된다. 얼마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를 압박할 때 강기과장에게 썼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얘기를 꺼내면서
10여 명의 중국 시청자가 이 CCTV를 보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얘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듣기에 따라서 무례할 수도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중국의 CCTV 인터뷰하는 사람조차 우리 대통령에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데 과연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좀 굉장히 잘 좀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중국 분위기를 의식해서일까요? 굉장히 중국을 달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도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굳이 이제 미국의 얘기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다짐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약속 지킬 거예요. 예. 라고 얘기했던 대목에 대해서 예. 우리 일부 이제 국민들은 아니,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은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저 사드를 가지고 혹시나 중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뭐 레이더 탐지라든지 아니면 공격을 위한 어떤 발판이나 이렇게 사용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 정말 진심으로 저 사드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나 북핵 문제만을 감시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 부분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이 사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시설을 레이더를 통해 탐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미국과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과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드 포대도 사실 미국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지를 내주는 것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 우리보다는 사실 우리를 압박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약속했다는 걸 얘기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CCTV라는 것의 특징을 봐야 돼요. 저희 국영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는 방송이에요. 우리나라는 국영방송이라는 게 없어요. 저 그렇죠, 예. 국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방송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런 태도의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사들이랑 인터뷰는 다른 형태의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인터뷰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방중을 두고 중국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좀 문 대통령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방문했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자금성으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통째를 빌려서 뭐 구경도 하고 뭐 만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문할 때는 시 주석이 아예 없다면서요. 그렇죠. 물론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사실 우리는 굉장히 네. 자존심 상할 수는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드 문제가 일단락을 싣고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로 지금 나아가려는 이런 중요한 시점. 더군다나 이제 그냥 실무 방문도 아니고 국빈 방문인데 최소한 트럼프 정도의 대접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의 의전을 갖춰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도착하는 날 시진핑은 난징을 간다. 예. 네. 리커창 총리와 오찬도 거부한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분위기들은 우리에 대한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것만큼 의전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글쎄요. 중국 당국의 속내를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 사드 문제 봉합, 그다음에 삼불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참에 한국을 완전히 한미일 삼각동에서 띄워놓고 그리고 우리를 소위 말하는 좀 길들이기를 하려는 건 아닌가 이것이 중국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게 합니다. 예, 이 난징학 학살이 이제 80주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중국이나 이게 유교권 문화에서는 15 이런 이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80주년 행사라 비울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난징 학살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렇죠. 일본에서는 난징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난징 학살을 감으로써 이 행사에 감으로써 일본은 아직 역사에 대해서 아직 사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 너희들은 일본하고 친해지면 안 돼.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
이런 메시지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난징 대학살은 일본군의 만행을 지금 고발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중국은 거의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일본에 사과하지 않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괴롭히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일본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징 대학살은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그런 행사의 참석 자체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사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물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도착하는 날 13일인데 13일 날 도착하는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나고 그 다음날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징 대학살 80주년 기념식 때문에 뭐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정 부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고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오차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오후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뭐 하긴 하는데 시간이 약간 이제 미뤄진 게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할 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죠. 섭섭하고. 왜냐면 그 국빈 방문이라고 모셔오고 있는데 또 그 정말 국가적인 손님을 받아들이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 트럼프하고 비교되는 모습은 중국이 조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 상당히 좀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외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정숙 여사가 톡톡히 내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시낭송을 했다면서요. 근데 이 시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나 뭐 친구 결혼할 때 많이 접했던 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 낭송까지 하는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김정숙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시를 읽으면 만남 인연의 소중함을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한중 양국에 서로 진심을 전하여 미래를 함께하자 생각으로 이 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좀 읊었는데 우리가 방문하니까 방문객이 많네요.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다.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뭔가 이렇게 김정숙 여사 바람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장면 보면서요.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얘기를 나눴지만 남편의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남편이자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지금 중국 가서 잘 돼야 되는데 뭔가 분위기는 중국에서 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영부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이렇게 시례도 낭송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부인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건데 저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진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서 지금 뭐 환대는커녕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번에 좀 정말 잘하고 오기를 제가 진심을 기원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좀 인정을 좀 받고 충분한 외교 성과를 갖고 오기를 지금 현재로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또 제대로 외교력을 발휘하면 좋은 성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을 기대를 해보고요. 이게 참 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하는 게 9월 3일이에요. 그럼 그때 이 돈을 줘서 나간 건 아니네? 이 돈을 갖고 나간 건 아니에요. 이 돈을 갖고 나간 건 아니고? 그렇다면 예상을 해보면 최순실이가 돈 준 거는 다른 비축해놨던 거를 먼저 주고 채워놓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하여튼 뭐 계좌이체나 뭐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 현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만약 최순실 도피자금을 줬다면 이 최순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돈을 요구한 것이므로 최순실 그 다른 돈 있는 것으로 2억쯤 주고 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돈을 받았을 저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 펼치는 그런 가설은 안 맞고 이게 보면 이제만 안 본 거니 지금 금고가 어디에 금고를 채워놓은 돈을 받아서 지금 어딘가에 꿀단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관저란 말이에요. 관저고 두 사람은 부속실 비서관들이잖아요. 부속실 이제만 안 본 거는 누가 채용을 한 거야? 최순실이가 채용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 우리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부속실의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최순실이요. 최순실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나는 이 매달 1억씩 갖고 오는 것을 총관리 책임자가 누구냐? 최순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최순실이가 기왕에 쌓아놨던 근거를 갖고 튀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 이제 예상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끊었던 거를 이제 돈이 곳간이 비었으니까 채워놓는 거예요. 그 이후에 2억씩 받은 것은 그 이후에 검찰 수사, 헌법재판소의 변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다시 그 곳간을 채워놓는 비용으로 다시 요구했던 것 같고 그 전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관저 주인이 관장했던 거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영선이가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부르니까 안 나왔는데 하루 후에 바로 자진해서 출석했잖아요. 결국 이 용처, 사용처는 사실은 그 비서관들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네. 윤전추하고 이영선 비서관이 예. 제일 잘 알죠. 아니, 거기는 이제 가방 못 치고 그 몸종 비슷하게 역할을 그러니까. 했었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좀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지금 비서관들이 갖다 주면 걔들이 구체적으로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영선 행정관이 를 쪼으면 며칠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대략적인 그 사용처의 윤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자 이게 뇌물죄예요. 뇌물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특가법상 국고 손실이 들어갔잖아요. 네. 대리인이라는 것은 의사 표현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라 그러고 예컨대 병봉주 의원이 바쁘니까 내가 이재호 변호사를 부를 때 알아서 계약을 체결해. 일단 사자. 이건 대리행위고 대리인이고 대리. 사자는 가서 가면 돈 줄 거야 받아와 이러면 가서 정봉주 의원이 보내서 왔는데요 이러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가방을 받아오는 거야. 공공주 가방. 이걸 사자는 심부름꾼이라고. 심부름꾼은 정봉주 의뢰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네. 네. 우리가 오늘 이명박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박근혜 얘기만 하고 왜냐면 다음 편에 이명박 얘기를 하니까 이게 BBK가 다스로부터 투자 받을 때요. 예. 다스로부터 투자 받을 때 김경준이더러 다스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바로 돈 받아왔잖아요. 아니, 가라는 거야. 그 내용을 가라. 가면은 투자를 할 것이다. 걔 가니까 그 자리에서 190억 내줘. 아니, 그 자리에서 50억인가 얼마를 내줘요. 예. 처음 보는 젊은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그 월급 사장이 예. 이 사람 얼마 걸렸냐면 가니까 투자 계약서를 김경준 이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냈더니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50억을 내준 거야. 예? 네. 50억을. 그래 나중에 이 월급 사장한테 김경준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돈을 투자 계획 그 보고 바로 30분 만에 줍니까? 그러니까 그 전망이 있고 유망하고 그러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이 사람은 사자죠. 김경준은 사자. 즉 누군가 우리는 MB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MB가 MB의 일을 100% 대행하는 의사결정은 전화나 다른 형태로 해놓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그 바지 사장을 앉혀놨으니까 그 사람 보낼 때는 그 사람한테 주라. 그럴 때 김경준이 사자였다. 그 김경준이가 그 대리인으로 가려면 거기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수익률이 연간 30% 나오고 그래서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조건이 어떻다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나 김경준은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리인이 불가능한 게 그때 김경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사장님은 나 미국에서와 BBK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죠. money. You wanna invest my company? 그러니까 자식 왜 욕을 하는 거야? 이 민법 총칙에 나오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법률 행위를 했느냐, 그냥 사실 행위를 했느냐. 그리고 의사결정은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자기가 심부름꾼이다고 해버리면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이재만이가. 이재만 안보건 신분건인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뇌물수수 방조로 빠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방조하면 뚝 떨어지니까. 방조하면 또 한 번 강경할 수 있거든요. 네. 두 번 강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초범이고 이런 걸 갖고 이제 장량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한번 강경할 수 있고 작량감경. 그래, 작량강경이죠. 그런데 이제 미수나 예컨대 뭐 방조범 같은 건 필요적으로 판사가 하기 싫어도 또 의무장량감경도 해야 돼요. 반을 깎아야 돼요. 그럼 10년이면 5년, 2년 6개월까지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예. 이제만 안 본 거는 예. 집행유예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 불겠네. 다 불고 협력하고 예. 문제는 이제 이게 보통 심부름만 하고 그냥 뭐 심부름 했다는 용돈 정도로 네.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면 네네. 그거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지금 본인이 자백해 놓은 게 있거든. 매년 1억씩 받았다. 매년 3천만 원씩 4년에 1억 2천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추가로 또? 아니, 요 금액에서 받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보너스 형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아. 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수익을 나눈 걸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공범이네? 그렇게 공범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하고 작전을 잘 짜서 그거하고는 우리 거기에서 나눠준 것은 아니고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뭐 고생하고 일 잘한다고 하고 나는 그거 어디서 돈 나온 건지 모르겠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피해 나갈 가능성이 있죠.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더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집회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좌에 돈 들은 게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는 그 얘기 못 하겠네. 이거는 직접 받은 거잖아요. 네. 직접 받고 지시해서 받은 건데 근데 또 그렇게 할지 모르지. 아이 가서 직접 받아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큰 돈은요 직접 본인이 돈을 받아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차떼기 할 때도 이회창은 한 번도 자기가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밑에 변호사나 이렇게 시켜서 받았잖아요. 차떼기 할 때 서정우 변호사 가서 서정우 변호사 서정우. 그때 당시 광장의 대표 변호사 법무부 광장의 대표 변호사가 서정우 변호사 가서 만남의 광장에 차 운전수 내리라고 자기가 운전해갖고 와버렸잖아요. 맞아. 이회창은 돈 한 푼 직접 만진 건 아니에요. 재벌들 돈 줄 때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직접 운전해갖고 가서 돈 갖다 주고 사과상자에 갖다 줘 직접 주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직접 받은 거예요. 그게 밑에 보좌관들, 비서관들 시켜서 한 게 직접 받은 직접 거죠. 받은 거다. 그거를 법률 용어로 사자라고 하죠. 사자. 심부름꾼 사자. 사자는 뭐냐면 대리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국고손실의 본질은 횡령인데 국가 돈을 횡령한 거예요. 더 심각하죠. 보통 이제 회사 돈을 횡령하면 우리가 이제 업무상 횡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기는 5억 이상, 50억 이상 이렇게 돼. 특히 50억 이상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기로 해 있는데 국고손실은 이 국가 돈을 횡령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횡령죄 10배 이상의 비난 가능성이 있다. 제에 해당한다고 10배 해서. 이상의 형벌을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에는 업무상 횡령은 50억 이상의 업무상 횡령일 때 10년 이상 무기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고 횡령 같은 경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5억 이상일 때 동일하게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건 국고 손실이고 40억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국고 손실은 국정원장과 뭐 기획조정실장, 다 해당되죠. 그다음에 돈을 수수했던 로 추정되는 그 박근혜. 그리고 거기에 있는 3명의 비서관. 그 문고리 3인방 이 사람 다 공범이잖아요. 다 전체 국고 손실에 공범이 되는 거고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은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죄는 아무리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뇌물공여. 뇌물공여는- 이정하고 똑같죠. 네, 뇌물공여는 그런데 뇌물수수는요 1억 이상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10년에서 그것도 무기까지 가능한 건데 이거는 40억인데 사기업체 예컨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0억 받은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훨씬 큰. 예. 그러니까 국고손실. 예. 종전에 18개 구속하면서 기소했던 거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12년에서 한 15년쯤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봤는데 이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뇌물죄가 하나 추가가 돼요. 예. 뇌물죄가 하나 추가가 돼. 네. 그리고 이거는 이 뇌물죄 액수가 커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 뇌물죄만 해도 일단 10년 이상이야. 예. 무기징역까지. 네. 근데다가 특가법상의 5조 국고손실. 예. 경합이 이게 되는 거죠. 경합이 되게 되면 무기가 2개면 어떻게 돼? 2무기? 오. 가장 중한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돼 있거든요. 이분의 무기의 2분의 1은 뭐야? 둘 다 뭐 그거 하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종전에 기소됐던 거하고 합치면 뭐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뿐만 아니라 예. 박근혜 문고리 3인방도 다 무기야? 아니죠. 그러네요. 문고리 3인방은 지금 이제 전략을 잘 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경주에 5개 갔을 때 의사결정은 이미 딴 데서 결정되졌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조는 말하자면 거기는 고등학생을 보내서도 돈을 받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거라는 거예요. 네. 그 사자의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누군가 의사결정을 한 사람의 그 우리나라 말로 표현 심부름꾼. 예, 심부름꾼, 예, 네. 배달꾼.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탈당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출당. 그런데 그게 약간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 예리한 질문. 예리했어.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세대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유한국당도 내가 만든 당이고 내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른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배신이잖아요. 지가 국민 배신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싫어할 수. 그런데 거기가 이제 자기를 지지해주는 제1야당이 자기를 배신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데미지는 있겠죠. 데미지 있고. 네. 지금 비서관들은 문고리 3인방들은 거의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어요. 그다음 윤전추를 곧 부를 거 이영선 행정관도 부를 거예요. 지금 구속 안 돼 있죠. 이영선은 구속돼 있고 구속되고 윤전추는 아니고. 아닌데 윤전추는 밀착 몸종같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했었잖아요. 거기 되면 어느 정도 디테일한 그 사용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여자 쪽, 돈 준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원 순서대로 3명을 부를 거 아니에요. MB 때 남재준, 이병호 네. 이렇게 남재준이 1년 한 2개월, 이병기는 한 1년 조금 안 되게 했고 이병호도 1년 몇 개월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할 텐데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건드리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의 관행을 끌어들일 거예요. 종전 관행은 MB.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BBK나 지금 다섯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혼돈이 와요. 있는데 그 수사는 실질적으로 다시 수사하면 기소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수사는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 차례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검찰의 지휘부가 아직도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BBK 특별검사, 특별수사팀. 그 팀들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검찰에. 있죠.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야. 네. 최재경, 김기동은 날라갔지만. 김기동도 아직은 옷은 안 벗었죠. 연수원 부원장으로 약간 비켜나가 있죠.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15명인가 그랬었죠, 그때? 네. 그 팀의 핵심들이 여전히 대검찰청 검찰에 살아있는 검사,